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노예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와. 와우. 네. 오늘은 짝수화이고요. 저희가 지난번 에피소드에 에드 아스트라 영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에드 아스트라가 저희는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브래드 피트를 이렇게 끝낼 순 없다 이런 마음으로 브래드 피트가 나와서 좀 만족감을 주었던 영화들을 영업을 해보자.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나온 영화들 중에 마음에 드는 영화를 지금 다들 고민을 해오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씩 영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꽁치리가 먼저 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화는 사실 유명한 영화라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아니요, 전 안 봤어요. 포스터는 아는데 안 봤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이거 주기적으로 다 봅니다. 주기적으로요? 네. 주기적으로. 와우. 네. 태연님은 좀 저는 뭐 그냥 그 가지고 간다고 보세요. 그렇군요. 오예. 네, 그러면 바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스터즈는 아마 포스터라던가 좀 다들 뭔지는 알아요. 들어는 보진 보셨을 않았어요. 거예요. 유명하지.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이게 딱 10년 전 영화더라고요.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의 작품이고요. 타란티노 감독 영화 중에 흥행으로는 이게 역대 1위래요. 그만큼 킬빌이 아니에요? 킬빌이 아니라고 와우. 하더라고요. 이게 그 개봉하자마자 엄청난 이제 관객몰이를 했고 좀 대중적으로도 사랑받은 영화라고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한테 평도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막 이거 나왔을 때 이제 뭐 각종 영화제 상들 굉장히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그 브래드 피트는 이걸로는 이제 뭐 크리틱스 초이스 영화상에서 최우수 앙상블 캐스팅이라는 상을 받았었대요. 대신에 이제 이 영화에 출연한 다른 배우 크리스토프 발츠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는 진짜 그 해의 모든 영화제의 나무주연상을 싹 쓸었습니다. 진짜 발견이었죠. 진짜 엄청나게 연기를 잘해서 되게 인상적이에요. 근데 브래드 피트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요. 워낙 맡은 역할 자체가 눈에 안 띌 수가 없는 역할이라서 아마 브래드 피트 팬분들도 만족스럽게 보실 수 있을 영화입니다. 영화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또 스포가 되면 안 되니까 살짝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이 그 막바지 될 무렵, 그러니까 1945년 완전 직전 그때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독일 나치가 지는 게 거의 확실해지는 단계로 가는 그 무렵이 배경입니다. 전쟁 영화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전쟁 영화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오히려 그냥 세계대전 전쟁 상황 안에서 독일군과 그 미국군의 대표로 나오는 어떤 연합군과 그다음에 유대인들 크게 이 세 집단에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스파이들이 막 나오고 막 이런 작전이 나오고 액션, 코미디 이런 영화예요. 그래서 캐릭터들이 되게 웃겨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 특유의 블랙 코미디와 그 엄청나게 살아있는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진짜 대거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이 영화의 꿀잼 포인트예요. 이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브래드 피트는 어떤 캐릭터로 나오냐면 미국 군 중위로 나와요. 이름이 이제 알도 레인이라는 중위인데 이제 보통 브래드 피트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되게 젠틀하고 잘생기고 좀 상류층이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완전 그 미국 남부층의 좀 완전 특이한 억양을 쓰는 미국 군인인데 말하자면 되게 거칠고 좀 무식해 보이고 엄청 폭력을 막 쉽게 싹팍 사용하고 지적 능력은 좀 의심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막 중이니까 작전도 잘 세우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어설퍼. 예를 들어 뭐 나치를 속여야 되는데 이탈리아 사람으로 꾸며서 나와야 되는데 이탈리아어 너무 못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좀 허술한 캐릭터로 나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크리스토프 발츠 그 이제 배우가 독일군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스라는 대령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이 독일군 의 어떤 대표적인 캐릭터로 한스 대령, 미국군의 대표적인 캐릭터로 알도 중이,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캐릭터 중에 좀 되게 중요한 역할인 쇼사나라는 여자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는 요 세 캐릭터로 이제 그 이야기가 이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씬이 이런 식이에요. 이 첫 씬이 전 진짜 너무 좋았는데 프랑스 농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을 수색을 하려고 독일 나치군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마을에 유대인을 다 잡아들였어요. 이미. 근데 어느 한 농장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 나치들이. 근데 사실 이 집주인은 이 동네에 살고 있었던 하나 남은 유대인 가족을 몰래 숨겨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치 군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 한스 대령이 엄청 잔인하고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페. 진짜 사페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뭐 이 동네에 유대인 가족이 하나 남아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모른다고 하죠, 집주인이. 아, 그래, 좀 모를 수도 있지 이러면서 그러면 뭐 여기 집 수색을 할까 뭐 하긴 하는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 믿어주는 척하면서 이제 뭐 다리 딱 하나 올리고 뭐 우유 한 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술도 아니고 우유를 마시면서. 근데 이제 집주인이 뭐 그냥 어쨌든 형식적인 거니까 뭐 잠깐 수색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뭐 수색하기 전에 혹시나 뭐 이 가족의 행방을 알고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위대한 독일군을 도와준 어떤 대가로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속으로 벌벌벌 떨면서 숨기다가 마룻바닥 밑에 유대인 가족을 숨겨줬다는 거를 그러니까 눈짓과 손짓으로 말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 한스 대령이 그러면 뭐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갈까 싶네요.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바로 이제 그 바깥에 대기하고 있었던 자기 쪼무레기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이 한테 이렇게 수신호 해가지고 팍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총을 갈겨버려요. 진짜. 그 와중에 그 숨겨줬던 유대인 가족의 딸 하나가 있어요. 그게 쇼사나예요. 어린 이제 소녀가 그 집을 도망쳐 나와요. 이제 그 장면이 되게 압권이에요. 이 쇼사나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요. 들판 저 멀리로 막 뛰어요. 근데 한스가 쏠려고 하다가 범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쇼사나가 멀어지니까 나중에 보자 쇼사나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장면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 1장부터 이 장면들이 진짜 쫄깃하고 잔인하고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잘 찍었어요. 눈길을 사로잡아요. 완전.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미친 개떼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2장이 시작돼요. 이 영화가 1장, 2장, 3장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2장에서 이제 미친 개떼들, 바스터즈들이 나와요. 이 바스터즈는 어떤 독립된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타란티노 특징이 이렇게 챕터를 나누는 옴니버스 같은 느낌. 근데 아니야, 이게 이어져 있어. 그냥 챕터가 그냥 그런 거.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약간 책 보면 1장, 목차. 2장 있는 것처럼 챕터가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영화의 재미는 마지막에 가면 이 앞에 나왔던 챕터들이 완전히 치밀하게 연결돼요. 되게 잘 짜여진 구성인데 그래서 이 장은 이 바스터즈가 소개가 돼요. 바스터즈는 그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알도 중이의 게릴라 군대를 뜻하는 말이에요. 별명이에요. 바스터즈. 너무나 잔인하고 군대 이야기만 들어도 오줌을 지릴 만큼 굉장히 잔악무도한 군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이 군대를 이끄는 알도는 미국인인데 이 군인들은 모두 다 유대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치한테 가족을 빼앗기거나 뭐 이런 식의 상처가 있는 유대인들만 모아가지고 나치를 잡아 때려 넣는 역할을 하는 군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미친 개떼들이라는 캐릭터도 영화라는 장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특유의 캐릭터들과 특히나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기 때문에 더 이제 밀어붙인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잡아온 독일군 포로를 신문에서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말을 안 해요. 이 독일군 포로가. 근데 바스터즈의 이제 우두머리인 알도가 그래? 얘기 안 할 거야? 그럼 뭐 머리를 갈겨버리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약간 사실 약간 은유적인 표현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원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정말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서 홈런을 치듯이 머리를 날려요. 끔찍하네요. 설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끔찍한 상황.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를 안 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네. 근데 이게 막 그런 되게 고하고 보기 힘들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영화적으로 되게 영화적이에요. 연출이 그걸 되게 상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는
고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고어한 상황을 약간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설정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근데 유명한 거 아니에요? 고어적인 상황을 한다기보다는 시각적인 쾌감을 되게 쾌감? 밀어붙이는 영화라고 저는 느끼긴 하거든요. 매드맥스 보면서 느끼는 그런 쾌감들 있잖아요. 매드맥스도 되게 그 전사들 있잖아요. 그 비주얼적으로 사실 되게 강렬한 어떤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 이게 음. 우리는 한국인이라서 이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당시에 이렇게 나치를 그렇게 시원하게 처단하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영화가 많이 없었거든요. 정말 대놓고 죽여요. 정말 영화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쾌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해외.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매드맥스 같은 경우에는 좀 가상의 어떤 그런 거니 되게 액션물이나 그런 쾌감으로 다가오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다. 아니야, 이거는 실제 수단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어떤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거니. 음. 그러니까 좀 감을 더 들어봐야 알겠어요. 왜냐하면 감을 못 잡겠는 게 전쟁 영화나 특히 세계대전을 그릴 때 이제 특유의 그런 감성들이 있잖아요. 뭐 인간에 대한 어떤 반성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나치에 대한 처단인 건가?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뭐 교훈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영화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어떤 이런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영화적으로 그러니까 소재를 강렬하게 잘 잘 사용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상업 영화인 거죠, 그냥. 근데 저는 타란티노 영화들은 항상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가 중요한 감독은 전혀 아니라서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1장과 2장에서 나왔던 그 쇼사나 있잖아요. 도망쳐갔던 유대인 소녀. 그 아이가 어른이 돼요. 어른이 되어서 어떤 신분을 다 숨기고 극장에서 일을 하거든요. 극장 주인이 되어서 우연히 이제 이 극장에서 히틀러를 초대해서 영화를 상영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쇼샤나는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와중에 이제 그 바스터즈들은 독일군을 잡기 위해서 위장 작전을 펼치는데 그게 요 극장에서 지금 쇼샤나가 기획하고 있는 복수극이랑 얽히게 돼요. 얽히게 돼서 이 마지막에 아주 강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너무 스포라서 이야기하지 않을 건데 이 마지막 3장이 진짜 압권이에요. 강렬이 잔인한 건 아니죠. 그니까 아니에요. 잔인한 거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근데 너무 경계하는 것 같아. 이건 무서운 영화는 전혀 아니에요. 아니 워낙 무서운 게 아니죠. 잔인한 거는 무서운 거라 내가 매번 말하지만 달라요. 근데 잔인하지 않아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에서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타란티노 영화가 잔인할 것 같아서 무섭다면 그 와중에 그래도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타란티노 영화들을 많이 보진 않았는데 재밌게 보는 이유는 이 사람은 진짜 약간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전 볼 때마다 들거든요. 어떤 막 주제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떤 뭐 메시지를 던져야지, 계몽을 해야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감독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그냥 영화라는 장치를 통해서 뭐 어떤 세계를 밀어붙여보는 걸 너무 재밌어하는 사람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 영화에서도 되게 흥미롭게 잘 표현이 됐고 특히나 다른 영화들에 비하면 더욱더 오히려 서사가 엄청 재밌는 영화예요. 이거는 서사와 캐릭터가 너무 재밌는 영화라서 굳이 타란티노 영화 팬이 아니어도 되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래드 피트가 출연했다는 것부터가 사실 이미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거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화제의 만큼이나 사실 평과 그 대중적인 어떤 성공도 같이 거머졌던 영화라서 저는 이번에 영업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에 애정이 조금 있는 사람이면 더 좋아할 영화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브래드 피트인 만큼 브래드 피트의 되게 좀 새로운 캐릭터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좀 찾아보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미묘한 미국의 억양 차이 같은 거가 다 전달이 안 되니까 막 깔깔깔 웃거나 이런 건 별로 없었는데 이거 개봉했을 때 미국에서는 브래드 피트 캐릭터 때문에 엄청 많이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관객들이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였다고.
그리고 이제 막 보통 이런 2차 세계대전 영화라고 하면 보통은 독일군을 되게 막 때리거나 나쁜 놈 이렇게 하거나 미국 연합군 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스터즈로 대표되는 미국군도 엄청 블랙 코미디 대상이고요. 그냥 되게 까고 웃기게 만들어요. 궁금하다 어떤 영화인지. 찜하겠습니다. 찜할게요. 뭔가 생각 없이 볼 수 있을 영화 같아가지고. 정답입니다. 생각 맞아요. 없이 보면 됩니다. 생각 이거는. 없이 봐야 돼요. 이거. 그래서 볼만한 것 같아요. 재밌게 웃으면서. 그 아스트라 같이 본 사람과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봤냐고. 아 재밌대요? 바스터즈 얘기를? 그도 깔깔대면 어때요? 오늘 주제 맞게 이제 뭘 할지를 같이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그도 앞부분 보고 너무 징그러워서 껐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약간 편견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게 영화가 되게 좋은 영화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 타란티노 영화 되게 매니아층도 강하고. 근데 약간 이 조각조각 안 본 사람 입장으로서 조각조각이 들으면 뭔가 그런 배경 나치가 나오고 머리를 머리를 쥐어 뜯는데 막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날리고 근데 그게 블랙 코미디고 카타르시스를 준다? 약간 그러니까 킹스맨 그런 같은 거 아니야? 행위로서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이거는 영화를 어떻게 소비하나에 따라서 조금 갈리는데 그럴 수 있어요. 영화의 줄거리나 영화가 주는 교훈이나 뭐 그런 거에 이제 좀 감명을 깊게 받는 사람들이 있고 영화라는 장르 자체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분석하는 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서사가 더 중요한 타입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애매할 수도 있지.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저는 생각해도 재밌어. 그렇게 생각해도 저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타란티노 영화 중에 정말 손꼽히게 대중 있어요? 어필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진짜 서사도 완벽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 1장과 2장에서 약간 독립적인 스토리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3장에서 진짜 완벽하게 합을 이뤄요. 그러면 찜을 해두고 언제 기운이 되게 안 좋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 보고 좋아해보죠. 처음에 너무 줄거리를 풀었어요. 근데 진짜 조금만 얘기한 거긴 한데 줄거리. 내 생각에 그 1장 도망가는 것까지 하면은 바로 재생할 것 같은데 그 바스터즈 뒤에 약간 얘기가. 뭔가 머리 쥐어뜯고 약간 이러니까 근데 다소 당황했다. 1장 보면은 끌 수 없을 거예요. 진짜 재밌어요. 그 진짜 끌 수 편집이랑 없어요. 카메라가 진짜 예술이에요. 세훈님도 말씀하시죠. 뭐 아니, 저는 재생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본다니까요. 저는 그냥. 네. 저는 심심하면 봐요. 원재생 투찜으로 그러면 이제 꽁치리의 영업을 종료를 좀 해보고요. 자, 그럼 다음은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럼 다음 사- 이제 40분 남았어요. 제 오른쪽에 계시는 세훈님이 하시죠. 저는 그 브래드 피트 영화 되게 유명한 거 많은데 그래도 그나마 많이 안 봤을 것 같은 영화를 좀 골라봤거든요. 원래 저도 바스터즈를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 너무 많이 좋아하고 해서 그냥 안 했고 저는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갖고 왔는데 이게 2011년도에 한국에서 개봉했고요. 당시에 평론이 뭐 말해 뭐해 되게 좋았고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어요. 야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머니볼이라는 뭐 이론 같은 게 있나 봐요. 선수 전략 같은 그런 책을 쓴 걸 또 영화를 만들고 이게 또 실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실제 사건 뭐 이런 거예요. 실제 야구 어떤 한 시즌을 가지고 하는 얘기라서 가끔 막 실제 영상도 좀 중간중간 껴있고 하는 게 갑자기 현장감을 팍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봤는데 저는 사실 스포츠를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 야구 팬인 친구랑 같이 그냥 이런 영화가 있다 같이 보자 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영화다라고 해서 잘 봤던 기억이 있어서 가져와 봤고 브래드 피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구라는 룰을 잘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고 일단 제가 그랬기 때문에 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좋은 후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야구 선수 트레이드에 관한 얘기인데 야구 팬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즐거운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선수 전략, 그러니까 전략 짜는 거니까. 영화 자체로 또 얘기를 하자면 약간 에드 아스트라랑 비슷한데 늘 알 수 없는 미래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와
또 그중에서 선택을 또 하나씩 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공감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고요. 이거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 그 스카우터 빌리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당연히 이 사람이 브래드 피트가 연기했고 빌리빈이라는 사람이 그 선수 스카우트 전략의 새 시대를 연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외에 뭐 필립 세이머 호프먼이라던가 조나 힐 알만한 배우들이 나오고 그리고 되게 크리스 프렛의 굉장히 앳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와우. 저도 잘 몰랐다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 재발견했는데 뭐 볼 수 있고요. 감독은 폭스캐쳐 그리고 카포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등을 연출한 베넷 밀러 감독이고 또 이게 각본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로 유명한 아론 소킨 작가고요.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줄거리 간단히 얘기하면 영화에서 빌리빈은 되게 돈도 없고 맨날 꼴찌하는 팀의 단장이에요. 팀 이름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라는 팀인데 팀에 그나마 남아있는 좋은 선수도 맨날 부자 구단에 다 뺏기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 선수를 사올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막 시즌 전에 스카우트 딱 시기 제일 중요한 시기에 막 같이 회의하는 사람들은 막 보청기 끼고 있는 굉장히 나이 많으신 스카우터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라고는 얘는 얼굴이 잘생겼다. 막 거의 그 수준인 거예요. 막 폼이 시원시원하고 막 이런 식으로 뽑아야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얘는 뽑지 말자. 얘 여자친구 뒤에 못생겼다. 그러니까 얘도 자신감이 없는 애일 것이다. 굉장히 올드한 말들 엄청 내뱉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장은 조금 답답해하는 상황인 거죠. 즉 답답하지만 어쨌든 자기는 이제 나름대로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다른 구단에 한번 가요. 트레이드를 하러.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설득을 하는데 웬 구석에 되게 좀 어수룩하고 되게 너드 같은 애가 가만히 서 있다가 옆에 사람한테 뭔가 소곤소곤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그 말이 전달돼가지고 결국 그쪽 단장한테 얘기를 한다? 갑자기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결국 실패를 했어. 선수 트레이드 실패를 하고 빌리빈이 바로 이제 사무실 나와가지고 야, 너 뭐 하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캐치를 해요.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막 그 구단에서 첫 직장을 다니게 된 경영학을 전공한 이제 피터라는 사람인 거예요. 완전 나이도 되게 어려 보이고 빌리빈이 막 이렇게 몰아치듯이 질문하니까 또 막 바보같이 술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몇 가지 질문을 하다가 빌리빈이 선수 트레이드는 실패했지만 이 피터를 스카우트해와요. 당장 뭐 내일 나와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피터는 따라가요. 피터는 그러니까 통계를 가지고 선수를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피터가 분석한 통계를 가지고 선수를 재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강조된 평가 기준은 이제 분석 기준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게 출루율이라는 거를 되게 강조를 하는데 이게 타자가 얼마나 많이 살아서 베이스 나갔냐. 그러니까 4루까지 돌고 그러니까 그 수치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든 살아나가면 되는 그냥 수치인 거죠. 이게 뭐 홈런을 쳐도 되고 볼넷으로 나가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쨌든 베이스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점수 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평가를 했는데 그 올드한 평가 방식으로 보면은 절대 데려오지 않을 건 거예요. 막 투구폼도 되게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사생활이 약간 좀 문란해. 약간 그런 되게 하자들이 조금씩 있어요. 아니면 팔이 좀 다쳤어. 뭐 이런 식인 거야. 근데 빌리빈이 계속 이런 선수들을 단지 그 출루율이라는 숫자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 기존의 나이든 스카우터들이나 단장의 거의 모든 사람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막 그만두겠다 막 이런 식으로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수들을 영입을 해요. 하고서 이제 되게 좌충우돌 이렇게 시즌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애슬레틱스 팀은 이번 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나는 야구 알못이니까 그냥 혼자 생각했는데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사건이더라고요. 실제로? 실제로 이
그 애슬레틱스는 이 시즌에서 20연승을 해버려요. 와. 최고 기록이었대요. 아메리칸 리그에서. 20연승 진짜 뭐 상상보다는 대박이다. 거의 쾌거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나와 있는 거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화를 찍었을까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나같이 이제 모르는 사람은 결과에도 놀라고 아 원래 실제 이랬구나, 하지만 이렇게 다뤘구나라는 게 두 가지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보통 스포츠 영화라고 하면은 선수가 주가 되거나 아니면은 맞아. 경기에 대한 긴장감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많이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다른 긴장감을 보여줘요. 저는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한 긴장감을 느꼈는데, 경기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판을 짠 피터와 빌리빈이 결과를 지켜보는 그 모습 있죠. 어떻게 승리를 가져오는 거를 정말 같이 성공할 수 있을까 지켜보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나도 이제 단장의 입장으로 구단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경기가 많이 안 나와요. 왜냐면 빌리빈은 되게 좀 특이한데 통계를 되게 좋아하게 뭔가 딱 분석하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 미신이 있어. 뭔데요? 경기를 안 봐. 부정 탈까 봐. 정말 모순적이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혼자 안 보고 계속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 긴장감이 더 심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나도 약간 막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가끔 이제 한 컷 정도에서 TV에 있는 경기 장면 하나 나오고 빌리빈이 살짝 보다 다시 꺼버리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왠지 그런 류의 긴장감을 저는 처음 느껴봐가지고 되게 재미있었고, 여러분들도 보게 되면 그거를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빌리빈이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도 빌리빈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고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도 나오거든요. 되게 재미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거를 알게 되면 영화가 배로 재밌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지? 야구 선수요? 선수 출신이긴 해요. 선수 출신이고 이제 스카우터로 이제 전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지막 씬에서 이렇게 확 몰아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막 이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인생 영화로 꼽으면서 막 유튜브에도 치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워낙 좀 유명한 씬이라서 뭔가 빌리빈의 아니다 말하지 않겠다. 거기서 브래드 피트의 연기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저는 브래드 피트의 표정 연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거기서도 이제 발군이고요. 제가 되게 좀 재미있는 걸 또 발견했는데,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평론가들이 또 평론을 또 해주시잖아요. 근데 시네21의 김혜리 기자가 이런 평을 했어요. 어떤 앵글에서 보아도 올해 가장 섹시한 남자 영화라고 평했어요. 남자 영화. 이게 브래드 피트가 그런 스포츠계의 마초남 같은 느낌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망설였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영업하기에도 괜찮은 영화일까? 실제로 여성 캐릭터는 별로 등장하지 않고, 왜냐면 그냥 야구 야구니까. 남자 야구 팀이니까. 남자들만 우르르 있고 되게 실제로 좀 되게 저돌적인 사람 연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브래드 피트가요? 네. 근데 저는 뭐 이 기자님의 평에 조금 공감을 하는 편이고요. 네. 운동을 하는 브래드 피트. 하기도 하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브래드 피트가 뭔가 늘 되게 섹시한 캐릭터를 연기를 하잖아요. 이게 의도를 했든 하지 않든 간에 그냥 그가 나오면 섹시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면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야구에 진짜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개봉했을 때 볼 생각도 안 했고 보통은 그렇죠. 보지도 않았고 실제로 그랬는데, 주변에서 그거 본 사람들이 다 의외로 되게 재밌어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야구 팬이 아니어도. 그래서 되게 재밌긴 한가 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각본이 물론 전 취향이었어요.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 저는 근데 옛날에 서점에서 본 것 같아요. 이 머니볼 최고? 네, 머니볼. 근데 아마 이 영화가 나오고 그 뭐 브래드 피트의 뭐 최고의 화제작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책 자체는 그냥 경영학 그 책이에요. 경영서라던데. 갑자기 그 책 나도 생각난다. 그 표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그 어디 울타리 같은데 브래드 피트가 이렇게 걸쳐 맞아, 앉아가지고 맞아. 이렇게 보고 있는 맞아. 그 표지 같은데 밑에 별 이렇게 맞아 있어가지고. 최고의 어, 화제작 최고의 뭐 화제작. 이런 걸로 맞는 것 나온 같네요. 같은데 뭐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나였습니다. 왜요? 왜요? 왜 그냥 어떤 점이 끌지 못했지? 저는 브래드 피트를 사실 개인적으로 막 좋아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고 원래 그 배우에 대한 개인 그것도 원래 없었고 야구도 사실 별로 관심 없고 스포츠 영화들이 본 것 중에 괜찮았던 게 거의 없어서 그냥 그 장르 자체를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관심이 없네요. 저도 야구에 관심이 아 야구 우리 영화 다 아니라고 야구에 그렇게 관심이 얘기했는데 아니 상상을 하면 할수록 그 야구장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가지고 나갈게요. 아, 네, 이 말을 이게 이 야구라는 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저한테 울림이 컸던 이유가 또 하나 뭐냐면은 어쨌든 이 빌리비라는 사람이 야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관련 또 업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생각만큼 이상적이지만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하지만 거기서 또 나는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어쨌든 나도 하고 싶은 직업을 하고는 있는데 뭔가 모순되는 상황도 많고 조금 뭔가 내가 찝찝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많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좀 많이 공감이 됐었거든요. 어렸을 때 사실 몰랐는데 좀 다시 보면서 새롭게 느낀 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씬 얘기한 거는 그런 면에서 몰아치는 게 있고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고찰을 좀 하고 있다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훈님의 마지막 항변을 항변이요? 잘 들었고 사실 제가 브래드 피트 이번에 영업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영화는 머니볼이었어요. 왜냐하면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해서 본 사람들이 다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머니볼 봤으면 머니볼 얘기하면 딱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훈님 딱 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머니볼을 한 번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마지막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적인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뭔지 궁금해지고 그래서 저는 플레이하겠습니다. 예. 건졌다. 네. 그러면 창마 먼저 해보시죠. 제가 가져온 영화는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영화인 세븐이에요. 아하. 뭐 저의 약간 어떤 아이덴티티에 맞춰서 이런 스릴러 추리를 가져왔고요. 이 영화 얘기를 들으면 사실 되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런 말들이 있죠. 되게 세븐을 보고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모든 추리와 스릴러 영화들이 세븐을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세븐에게서. 진짜? 그 정도로 세븐이 그 스릴러랑 미스테리 이런 추리? 수사 영화? 이런 거에선 되게 클래식한 어떤 그런 영화입니다. 배우들도 되게 쟁쟁해요. 보면은 이제 그 모건 프리먼이 나오거든요. 와우. 지금 이거 약간 좀 배우들이 노답이긴 한데. 와우. 몇 년도 영화예요? 95년이요. 그래서 모건 프리먼이 이제 서머셋이라는 형사로 나오고요. 이 형사는 되게 오랫동안 형사 일을 하다가 이제 곧 은퇴를 하게 될 형사고요. 이제 그 지역의 그게 뉴욕 배경이에요. 이때 80년대, 90년대 뉴욕이 치안이 엄청 좋지가 않았대요. 되게 범죄가 많았고 영화도 그런 배경이고 비가 되게 자주 내리는 그런 회색빛의 도시거든요. 근데 여기 이 도시에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얼마나 찌들었겠어요. 이 서머셋이라는 그 형사가. 근데 여기에 새로 전근 온 되게 젊은 그 브래드 피트가 오죠. 이 브래드 피트는 극 중에서 밀스라는 형사고요. 이 형사는 되게 젊은 만큼 밀스는 되게 의욕적이고 뭔가 열의에 넘쳐요. 엄청 패기 넘치고 이런 형사가 이제 전근을 와서 살인 사건을 헤쳐나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네스 펠트로가 나와요. 밀스의 아내로 혹시 그때 나오고. 둘이 연애했어요? 기네스 펠트로랑 브래드 피트는 굉장히 유명한 커플인데 제가 당연히 지금 할리우드의 헤어진 지 어떤 오래됐지만. 것들 잘 모릅니다. 기네스 펠트로와 브래드 피트. 네, 그리고 남선녀였네. 또 문제가 있는 그 케빈 스페이시 있잖아요. 이분이 살인 사건을 옆에 취재하는 기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지금 시대에 투 범죄자가 나오고 있네요. 시대에 되게 유명한 그 이제 배우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 배경에서 살인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이제 살인 사건이 한 해 발생하는데 그 전에 일단 밀스랑 이 서머셋 관계도 되게 재밌는데 그 아까 말한 듯이 서머셋은 되게 이미 질려버릴 대로 질려버린 어떤 그런 캐릭터예요. 그리고 도시 특유의 약간 사람들 무관심 있잖아요. 막 살인 사건 목격자가 살인 사건 현장을 봐도 그냥 그 목격을 되게 진술을 되게 막 좀 무관심하게 한다던가 본인 또 자기 관할과 다른 관할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보고서 형사임에도 그냥 현장을 모른 척 택시를 타고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되게 질려버린 은퇴를 일주일 남겨놓은 형사고요. 그래서 밀스라는 형사가 처음에 왔을 때 뭔가 젊고 되게 열심히 하지만 좀 불편하고 약간 부담스럽기도 한 거예요. 너무 이제 일에 빠져 있고 막 되게 그런 밀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서로 처음에는 인정도 하지 못하고 약간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밀스가 오고 다음날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살인 현장에 갔더니 엄청 거구의 남자가 그 파스타에 얼굴을 이렇게 묻은 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 뒤에는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이네. 아 그래요? 뒤에는 그 벽에다가 이제 피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다행 메시지? 다잉 메시지는 아니에요. 아니었어? 그 이제 죽인 토마토 소스로? 범인이 뭐 피래. 피로. 핀지 토마토 소스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그 적은 글이 글루터니라고 해서 식탐이라는 이제 영어를 적어 놓은 거예요. 식탐? 식탐. 죽이는 거? 식탐. 그래서 이 남자는 실제로 그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위에 파스타를 너무 많이 먹어서 위가 터질 정도로 억지로 많이 먹여서 먹인 다음에 뒤통수를 때려서 그 파스타에 질식사해서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잔혹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도 그 살인 사건이 또 발생해요. 근데 보면은 어떤 변호사가 자기 살을 정확한 1파운드를 이렇게 스스로 도려낸 다음에 가다출혈로 죽는다거나 이런 죽음 뒤에 탐욕이라는 그리드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서머셋이 이거는 그 7가지 죄악에 따른 그 성경의 7가지 죄악이라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영감을 받은 어떤 사이코패스가 살인을 벌인 거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까지 2명이 죽었으니 앞으로 5명이 더 죽을 것이다. 이 살인 사건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범인을 한 발짝 더 앞서서 아예 살인을 막으려고 이제 2명이서 이제 고군분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몰랐었는데 그 성경 카톨릭의 7가지 죄악이 교만, 탐욕, 질투, 분노, 색욕, 식탐, 나태 이렇게 7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요 7가지와 관련된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죽기 시작하고 그 죽는 방식도 아까 스파게티를 막 엄청 많이 먹인 것처럼 되게 그 죄악에 유사한 방식, 그 죄악에 차용한 방식으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색욕이 어떻게 죽었게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하면 재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질투는 어떻게 죽었을까? 1파운드는 그거랑 탐욕이니까. 그 사람이 변호사인데 되게 막 돈만 주면 다 모든 사람을 변호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죽은 거고 그거를 되게 베니스의 상인에서 그 모티브를 따와서 1파운드의 그 살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죽고 그러니까 배를 직접 이렇게 도려내게끔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장면 안 나와요. 그냥 죽은 사람만 이렇게 나오고 피가 철철 뒤에 이렇게 그리드 이렇게 적혀 있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 범인은 진짜 사이코패스잖아요. 뭐 이미 7명을 죽이려고 한 것부터가 사이코패스인데 어쩌다가 이 추적을 통해서 범인의 방에 들어갔더니 편집증처럼 막 수백 건의 노트랑 사진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자기가 살인하면서 조사했던 것들 막 기록해놓은 것들이 막 수백 장이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단 하나의 지문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가 스스로 지문을 다 도려낸 범인인 거예요. 이 범인은 진짜 사이코패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살인이 일어나는데 자 중반부에 5번의 살인이 벌어졌을 즈음에 범인이 스스로 자백을 하러 경찰서로 와요. 근데 이 범인의 정체도 너무 깜짝 놀랄 그 정체고 네, 이것은 스포 때문에 말을 할 수 없고 그 범인이 스스로 자백을 하러 오는데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그 형사들이 추적을 통해서 자기 방에 왔잖아요. 그걸 보고 사이코패스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과신이 있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형사들 멍청한 줄 알았더니 자기를 이렇게까지 코앞까지 추적을 해? 계획을 바꿔야겠어. 이런 식으로 나머지 살인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인 일단 왔잖아요. 그럼 이 범인 체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취조를 하는데 이 범인이 잡혔는데 그럼 나머지 2명의 두 케이스의 살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범인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혹은 일어나 있는 것인가, 그 희생자는 도대체 누구인 것인가, 이거를 이제 그 과정에서 되게 쫀득쫀득하게 이제 하죠. 이제 이 범인이 이제 제안을 해요. 뭐 이제 자기 말을 들으면 이 뭐 시체, 이 2명 살인 시체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사이코패스의 포커페이스의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도 되게 그래서 스릴이 엄청 넘치고요. 근데 이 세븐이 중간에 범인의 정체도 충격적이지만 이 영화 자체의 결말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 결말이 보면 되게 충격적인 영화들 막 흔히 얘기하면은 무조건 꼽히는 영화예요, 이건.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너무나 대단한 결말을 가진 뭐 그런 스토리도 일단은 재밌고, 그리고 되게 유명한 거는 일단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이제 촬영한 어떤 그 방법이라던가 연출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도 너무 좀 좋고, 그리고 오프닝이 진짜 유명해요. 오프닝부터가 진짜 소름 끼치고 긴장되게 만들고, 아마 이것은 그 세우 씨가 더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미장센의 문제라던가 미장센에 되게 유명한 오프닝으로 되게 유명한 영화고요. 그리고 그 두 형사 간의 관계 변화 같은 것도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잡는 카메라 구도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약간 대사가 없이도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연출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도 되게 좋고, 그래서 콘텐츠 제작자로서도 보면 되게 좋을 영화였고, 아무튼 들으면 뭔가 어디서인가 본 것 같은 이유는 많은 영화들이 이 영화를 좀 오마주하거나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원형 같은 느낌이랄까? 스릴러 영화에.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저도 봤었고, 그래서 어떤 브래드 피트 되게 젊었을 때의 모습이 나오고, 뭐 연기야 이 충격적인 결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브래드 피트의 이제 표정 연기가 충격적이에요. 너무 잘해서 너무 좋고 너무 인상 깊고, 그리고 뭐 모건 연기야 뭐 그렇고요. 근데 너무 옛날 영화인데요. 맞아요. 무려 한 20년. 근데 봤을 때 그렇게 막 그러니까 좀 당연히 화면 지지직 뭐 약간 이런 느낌에서 오는 그런 건 있겠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되게 옛날 영화 같은 느낌 별로 안 들었어요. 세련됐어요. 지금 봐도 연출은 그렇군요. 정말 데이비드 핀치 감독이 약간 브래드 피트를 페르소나처럼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썼잖아요. 그게 아마 시작이 세븐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파이트 클럽이랑 뭐 등등등 이제 많이 했더라고요. 둘이 같이. 벤자민 또 월드 워즈 Z도.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 또 아까 세훈님이 한 거랑 좀 비슷한 이유인데, 제가 사실 맨 처음에 이번에 영업하려고 생각했던 게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원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데이비드 핀치 감독이고 브래드 피트랑 한 마지막 영화일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제 그 사다 보니까 이제 그 데이비드 핀치랑 엄청 많은 작업을 했고 첫 작품이 세븐으로 뜨더라고요. 근데 저는 벤자민은 결국 뭐 바스터즈 가지고 오느라 벤자민은 버렸지만, 이 감독의 카메라 쓰는 거랑 연출은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보면서. 근데 이제 특히나 그거를 스릴러라는 장르에서 한 거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원형이라고 하니까 또 왠지 과장인가? 원형은 봐야. 아니 뭐 원형 고전 뭐 클래식? 클래식. 봐야 뭐 다음 스릴러를 볼 때도 또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한번 보려고요. 네, 생각해보면 되게 뻔한 건데 지금 딱 든 생각이, 저도 한국에 특히 스릴러 이런 거 진짜 많이 봤었는데 진짜 다 아쉽고 별로였거든요, 생각해보면.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건 없는 거죠. 역시 클래식. 클래스. 네, 저 재생할게요. 저도 재생할게요.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거요? 응.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냥 재밌을 것 같고, 근데 좀 그 사람 죽는 그 장면이 무서울 것 같긴 한데 뭔가 그 뒤에 어떻게 됐을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 2명과 함께 범인도 누군지 궁금하고, 저는 스포를 찾아본 다음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야? 원래 그래. 근데 안 보는 게 좋긴 한데. 원래 그런 스타일이니까. 아무튼 세훈님은? 혜원님 보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우리 항상 하니까. 재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세븐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기인데, 근데 저는 세븐 처음 봤을 때도 충격 되게 많이 받고 되게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대가 좀 지났고 이제 거기에서 엄청난 연기력으로 평가를
좋은 이미지의 배우들이 범죄자가 됐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단순히 자꾸. 그러니까 단순히 범죄자여서 아.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영화 자체도 그런 소재를 음. 다루긴 해요. 저는 이제는 못 보고 그런 그런 소재를 아무리 잘 찍어도 좀 보기 힘들고 이제 범죄 미화는 그만 이라는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미화? 세련되고 잘 멋진 범죄자가 나오는 게 약간 사이코패스의 똑똑한 범죄자 느낌처럼. 미화가 좀 있는 영화. 그때는 비록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감옥에 그냥 딱 보내고 끝나면 될 일을 맞아. 굳이 영화적 감각을 활용하여 만들 정도인가라고 음. 생각해보면 사실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실화는 아니죠? 실은 아니죠. 음. 네, 어떤 소재로 이야기를 만드느냐도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저 세븐 오프닝 시퀀스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되게 좋아요. 유튜브로 보세요. 참고하기 좋은 시퀀스라고 하면 다 세븐 포함돼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잘 만든 영화인 거는 저도 되게 공감하는 바이나. 네, 그렇다면 마지막 해보시죠. 칠봄. 저는 뭐가 좋았냐면 노예 12년이라는 2014년. 왜 자신이 없으세요? 노예 네? 12년 브래드 좋은 피트가? 영화인데. 그 브래드 피트가 제작에 참여했고 아. 아무튼 거기에 중요한 역할로 나와가지고 저는 꼽았고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브래드 피트랑 그 아까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에 나온 그 마이클 패스벤더랑 같이 나오는 영화고 오랜만에 같이 나온 거죠. 그때 이후로. 감독은 스티브 맥퀸이라는 감독인데 이분 영화에서 마이클 패스벤더가 엄청 자주 나와요. 그래서 뭐 페르소나라고 불릴 만큼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노예 12년으로 상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맞아.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영화다라는 거고 여기에 주연인 추이텔 에지오포라는 분은 보통 흑인 배우들이 그런 거친 역할, 뭐 가난한 역할 이런 걸로 자주 나오는데 이분은 지적인 지식인으로 자주 나와요. 그래서 노예 12년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왔었고 마션에서도 그 화성 탐사하는 책임자로 나오고 또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도 칼 모르도라는 역할로 나와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베네딕트 컴베비치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만나고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도 만나는 그런 역할로 나오고 라이온 킹에서는 그 목소리 역할로 스카 역할을 맡았던 그런 분입니다.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면 이게 흑인 노예에 관한 그런 영화인데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1820년 정도에 자유주와 노예주가 있었던 거예요. 한쪽은 흑인 노예가 없이 그냥 사는 주가 있었고 흑인 노예가 있는 주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흑인 노예가 불법인 그 주에서는 농장주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농장을 운영해 하면서 그 노예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그 흑인들을 인신매매하고 납치하는 것들이 성행했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주인공인 솔로몬 노섭 씨는 그 노예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자유인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뉴욕에 거주하는 흑인 바이올린 연주자예요. 그래서 실력이 엄청 뛰어나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머리도 되게 좋아서 뭐 운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관여를 하는 그런 분이고 아내와 아이들도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그냥 즐겁게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내랑 아이들이 출장을 가던 때에 어떤 백인이 유랑 서커스 단에서 같이 연주를 하면서 재밌게 해보는 게 어떠냐 워싱턴에 가서 이렇게 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네, 갔는데 이게 사실 이 솔로몬을 납치하려는 수작이었고 술을 먹여서 노예상한테 팔아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술 취한 채로 일어나가지고 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인데요? 이랬는데 어쩌라고 이러면서 엄청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흑인이 자기가 노예가 아님을 뭔가 보여주려면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이 얘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해줘야만 그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찍질을 당하고 아무리 억울한 사연을 얘기를 해도
네가 흑인인데 노예지 뭐야? 이런 음. 식으로 벌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노예로서 살게 되는 거죠. 노예로 팔려가서. 그래서 반항을 해보지만 안 되고 그래서 아무리 반항해도 누가 오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삶을 받아들이고 노예로서 억지로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서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플랫이라는 그 노예 이름으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때 또 처음 만나게 되는 그 주인이 베네딕트 컴버비치인데 여기서는 조금 좋은 어떤 농장 그 주인으로 나와서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되게 플랫을 좋게 보고 왜냐면 자유인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 문제 해결 능력도 되게 좋고 바이올린 연주도 되게 잘해서 엄청 따뜻하게 친구로 인정을 하고 좀 잘 대해주게 되는데 이 노예 관리하는 분이 얘가 너무 노예인데 좀 튀는 느낌이 있다. 노예인데 왜 이렇게 뭔가 좀 똑똑해 보이지? 이렇게 해서 그 엄청 시기하고 그 주인이 없으면 때리고 심하게 학대를 해요. 그래서 그 좋은 주인이 얘네가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겠다. 더 이상 내가 데리고 있을 순 없다. 이러면서 팔아버리고 솔로몬은 항변을 하죠. 내가 노예가 아닌 거를 네가 알면은 날 풀어줘라. 이렇게 하는데 그 주인도 어쩔 수 없이 나도 빚이 많아서 힘들어. 이러면서 그냥 노예를 풀려주지 않고 그냥 딴 데 팔아버리죠. 그리고 엄청 못된 그런 주인으로 나오는 게 마이클 패스벤더인데 그 처음에는 참 따뜻하고 괜찮았던 주인 다음에 엄청 악랄한 주인이 나와요. 그래서 엄청 때리고 학대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고 이 사람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농장을 탈출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뭐 여러 사람들의 도움도 구하지만 그 안에서 배신도 당하고 얘기고 엄청 오랜 세월 동안 농장에 있게 돼요. 여기서 브래드 피트가 언제 나오나 싶으실 텐데 브래드 피트가 어떤 목수로 나와요. 근데 약간 주연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되게 중요한 역할로 이 솔로몬의 얘기를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노예제를 엄청 반대하는 사람이고 이 영화 전반적으로 흑인들 말고 이 솔로몬의 얘기를 진짜 인간으로서 좀 들어주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 편인데 이 브래드 피트가 어떻게 도와주고 끝이 어떻게 맺어졌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이게 실화예요. 그래서 솔로몬 노섭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 노예를 당하고 자서전까지 내가지고 그때 출간 당시에도 엄청 화제가 됐었고 그 베스트셀러가 됐었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노예 인권 활동가로 좀 활동을 하는 계기가 됐었고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이후에 1860년도에 그 링컨이 아예 노예제도 없애자 해가지고 모든 주에 다 노예를 없앴던 흑인 노예를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뒤에 엄청 사이다하고 이 자기가 노예로서 몇십 년간 살았지만 이거를 극복하고 또 누가 도와주고 이런 사이다적인 거가 없어요. 근데 내내 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때 즈음에 해가지고 신안에 저희 한국에 염전 노예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학대를 많이 받고 인격적으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걸 보고 좀 한국인들은 더 인상 깊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의 사건이 아니어도 그 삼천교육대라던가 사람이 아닌 취급받는 경우가 한국 현대사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아팠고 여기에 나오는 그 농장주로 나왔던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조상이 사실 그 많은 노예들을 혹사시켰던 대농장주였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 영화 출연하면서 인터뷰에서 이 영화 출연한 동기가 자기 조상의 그런 죄를 좀 속죄하려는 의미도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의미 있고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와, 촬영할 때 진짜 너무 개 같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 그 강간신 때 그 마이클 패스벤더는 기절했대요. 하고 나서 네, 그래가지고 이런 아무튼 와, 진짜 끔찍한 끔찍했겠다. 건데 이게 실화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고 여기서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분 다 안 보셨어요? 안 봤어요. 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아 나만 안 봤구나. 네. 다 봤어요? 네. 전 안 봤어요. 아무튼 뭐 좋은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 와 씨. 토 나온다 진짜. 여기서 아마 루피타 뇽호가 또 새로운 배우로 발견돼가지고 아, 이때. 맞아. 아. 맞아.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도 나오고. 그 거기 나오지 않아요? 와칸다 와칸다. 아 맞아. 제목 블랙팬서. 그 아닌데? 어스 어스에 어스에 나오죠. 어스. 아. 주연한 건 이제 어스지. 맞아. 아. 저 이런 거 관련해서 그 본 게 헬프랑 그린북 기억나요. 그림부. 둘 다 되게 좋았었는데. 찜할게요. 네. 좀 옛날에 개봉했을 때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왜 또 찜이시죠? 약간 힘들잖아요 이런 영화 보면. 그렇지 않아요? 눈물 흘렸어요. 눈물 흘렸어요. 그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저는 그 억울할 때부터 사실 너무 좀 마음이 아파서. 저는 이미 봤지만 좋은 영화라서 뭐 플레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세훈님은? 재훈님은? 저는 찜. 좋은 영화는 맞고 노예 12년 개봉했을 때 되게 평이 좋고 개봉했을 당시가 또 지금이랑은 또 많이 멀어지긴 했지만 그 당시도 어쨌든 모두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노예 얘기를 하는데 울림이 컸던 얘기는 차별이 아직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블랙팬서까지는 왔다. 그래서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끼친 그 영향이 되게 컸다는 게 좋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찜이고 안 보신 분들은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울림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온 영화이긴 한데 약간 좀 힘들었고 제가 이제 느끼는 영화의 시계? 내 인생 영화의 시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미 저는 이제 블랙팬서로 왔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관련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찜? 하지만 좋은 영화다. 오, 역대급의 영업을 성공하신 오늘의 영어방 칠봄님의 소감은 어떠신지? 오늘의 영업. 이제 소감까지 하나씩 해야 럭키가 그때 되나요? 몇이었지? 즐겁네요. 유쾌하네요. 네. 아니 우리 넷만 할 게 아니라 들으시는 들으시는 분들이 제발 얘기를 저희 거를 잘 받아들이셨는지 말씀 좀 주세요, 제발. 네, 그러게요. 유튜브에 좀 댓글 좀 끝까지 달아주세요. 안 듣고 나가신 게 아닐까. 그러게. 들어보세요. 아니면 뭔가 아쉬운 점이 있으면 아쉬운 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개선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 또 재밌는 콘텐츠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하나, 둘, 셋. 두둥.